한국 공부한 지 얼마 된 거예요? 지금 3년. 한국어 할 수 있어요? 스피크. 여기에서도 있어요? 아마트. 구소련 최대 동맹국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중국어와 러시아어를 폐지하겠습니다. 그 대신 한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선정합니다. 70년간 이 나라를 지배했던 영어와 중국어가 하루아침에 잘려나간 겁니다. 현재 거리 간판의 60%가 한글로 뒤덮였고 입국장 직원들은 당연하다는 듯 한국말로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교육부의 공식 발표에 있었습니다. 제2 외국어 선택률, 과거 지배국의 언어인 러시아어 8%, 세계 공용어, 영어 31%, 그리고 한국어가 무려 47%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군대와 자본으로도 못한 일을 한국이 해냈다. 총 한 방 없이 거대 대륙을 문화로 굴복시킨 그 놀라운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15년간 아시아 전역을 누볐습니다. 전쟁터도 가봤고 쿠데타 현장에도 섰습니다. 그런데 이번 취재만큼 제 상식이 산산조각 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레이코 하세가와입니다. CNN 아시아 특파원으로 도쿄에서 태어나 뉴욕에서 자란 일본계 미국인이죠. 그날 새벽 데스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레이코, 지금 즉시 카자흐스탄으로 가야 해. 갑자기 카자흐스탄이요? 알마티 도심 간판의 60%가 한글이라는 제보가 들어왔어. 처음엔 나도 웃었는데 현지 통신원이 사진을 보내왔어. 진짜야. 솔직히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소련 국가의 중심 도시에서 한글 간판이 러시아어보다 많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소련이 70년간 지배한 나라입니다. 거리마다 키릴 문자가 빼곡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통신원이 보낸 사진을 열어본 순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서울 치킨, 부산 갈비, 강남 스타일 카페, 한글 간판이 거리를 뒤덮고 있었어요. 러시아어 간판을 찾는 게 오히려 어려워 보였습니다. 기내에서 카자흐스탄 관련 자료를 훑었는데 넘길수록 고개가 갸웃해졌습니다. 제2외국어 선택에서 한국어가 영어를 제치고 1위. 한국 기업이 현지 대기업의 절반을 차지. 대학 한국학과 경쟁률 85대 1점. 12시간 후 알마티 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입국 심사대에서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카자흐 공무원이 제 얼굴을 보더니 대뜸 한국어로 말을 거는 겁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BTS 좋아하세요? 저는 당황해서 영어로 대답했죠. 아, 저는 미국 기자예요.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그 직원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러는 겁니다.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얼굴이 완전 한국 사람인데 요즘 아시아 사람은 다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동안에도 공항 직원 3명이 연달아 저한테 한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사진 같이 찍어주세요. 한국 화장품 어디서 사요? 이번에 새로 나온 K-드라마 봤어요? 저는 매번 한국어 못해요. 미국 사람이에요 라고 설명해야 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들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죠. 마치 선물 상자를 열었는데 빈 상자였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카자흐 남성이었는데 제가 뒷좌석에 앉자마자 또 한국어로 인사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 어디 가세요? 이번엔 제가 먼저 두 손을 저었어요. 저 한국인 아니에요. 일본계 미국인이에요. 영어 하세요? 그러자 택시 기사가 갑자기 흥분하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진짜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리 딸이 한국어 배우거든요. 요즘 알마티에서는 한국어 못하면 좋은 직장 못 구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면 취직이 어렵다고요? 네. 삼성, LG, 현대. 다 한국 회사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 절반이 한국 회사예요. 한국어 하는 사람이 연봉이 2배는 높아요. 택시가 시내 중심가로 들어서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통신원이 보낸 사진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서울 치킨, 부산 갈비, 강남 스타일 카페, 제주 김밥, 네온사인도 한글, 전단지도 한글. 오히려 러시아어 간판을 찾으려면 골목 안쪽까지 들어가야 할 지경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프론트 직원이 또 저를 보고 눈을 반짝이며 한국어로 말했어요. 어머, 한국분이세요?
저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보고 한국어 공부 시작했어요. 제 발음 어때요? 저는 한국인이 아니에요. 그러자 직원이 진짜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을 몇 번 깜빡이더니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럼 누가 한국인이에요? 저희 호텔에 한국 손님 많이 오는데 언니가 제일 한국 사람 같은데요.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한국 사람처럼 입고 한국 사람처럼 화장하고 한국말 쓰니까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진짜 한국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날 하루 동안 무려 12번이나 한국인으로 오해받았습니다. 카페에서, 식당에서, 편의점에서, 심지어 거리를 걷다가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한국어로 길을 물어보기도 했어요. 도대체 이 나라에서 아시아인은 전부 한국인인 건가? 저녁에 호텔 방으로 돌아와 CNN 본사에 첫 리포트를 보냈습니다. 상황은 제보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 도시는 한국어가 사실상 제2의 공용어가 되었고 사람들은 아시아인을 보면 무조건 한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왜 러시아도 중국도 아닌 한국인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리포트를 보내고 침대에 앉았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15년간 아시아를 취재하면서 수많은 문화 현상을 봤어요. 일본 애니메이션 열풍도, 중국 관광객 러시가도, 인도 볼리우드 붐도.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K-팝 열풍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가 자발적으로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선택한 역사상 유례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그것도 70년간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가 러시아를 버리고 한국을 택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교육부에서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통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카자흐스탄 교육부를 찾아갔습니다. 통계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야 했거든요. 택시에서 내리는데 교육부 건물 입구에서부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관 위에 걸려 있어야 할 카자흐어와 러시아어 병기 간판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 자리에 카자흐어와 한국어 간판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정부 건물에서요. 70년간 당연하게 붙어 있던 러시아어가 뜯겨나간 자리에 한글이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국제협력과장 에르볼 토레바예프를 만났습니다.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저를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레이코 기자님. 한국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일본계 미국인이시군요. 영어로 할까요? 네. 그런데 과장님은 한국어를 어디서 배우셨어요? 한국 정부 초청으로 서울대학교에서 6개월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한국이 왜 강한지를요. 에르볼은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표지에 극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기자님, 이 통계를 보시면 충격받으실 겁니다. 카자흐스탄 중고등학생 제2외국어 선택 현황입니다.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어 47%, 영어 31%, 중국어 12%, 러시아어 8%. 러시아어가 8%요? 이게 가능한 숫자입니까? 에르볼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기자님, 저희 부모 세대는 러시아어만 썼어요. 카자흐어도 못했죠. 70년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달라요. 러시아어는 굴종의 언어예요.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목소리를 낮추며 이었습니다. 제 딸이 10살인데 러시아어를 배우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러시아는 바로 옆 나라잖아요. 옆 나라요? 에르볼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침략자죠. 1930년대 대기근 때 카자흐인 150만 명이 죽었어요. 드넓은 초원에서 유목하던 우리 조상들을 스탈린이 강제로 땅에 묶었습니다. 가축을 빼앗기고 초원을 빼앗기고 150만 명이 굶어 죽은 거예요. 젤토크산 시위 때는 러시아군이 카자흐 학생 200명을 학살했고요. 이런 나라의 언어를 왜 배워야 합니까? 에르볼은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대학 입시 지원 현황도 보세요.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 경쟁률 85대 1점, 의대가 50대 1, 법대가 40대 1입니다. 한국학과가 의대보다 경쟁률이 높아요. 그러면 러시아학과는요? 에르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원 50명의 지원자가 3명이었어요. 그것도 정부 장학금 때문에 억지로 지원한 겁니다. 저는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국어는요? 중국이 이 지역에 막대한 투자를 하잖아요. 에르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창밖을 잠시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중국이 1대1로로 500억 달러를 제안했죠. 하지만 우리는 거절했어요. 왜인지 아세요? 스리랑카를 보세요. 함바토타 항구를 99년간 중국에 넘겼잖아요. 파키스탄은 과다르항을 빼앗겼고요. 중국 돈은 독약이에요. 받는 순간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작은 나라잖아요. 에르볼이 갑자기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이 작다고요? 기자님, 한국은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에요. 반도체 1위, 조선 1위, 배터리 1위, 문화 콘텐츠 수출 2위. 러시아 GDP가 한국보다 겨우 조금 큽니다. 인구는 3배인데요. 누가 진짜 강대국입니까? 그는 벽에 걸린 차트를 가리켰습니다. 카자흐 청년 희망 직장 순위표였어요.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한국 기업이에요.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자동차, 포스코, 롯데, KT. 러시아 기업, 중국 기업 단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한국 기업은 현지인을 존중해요. 카자흐인을 임원으로 승진시키고 기술을 전수하고 함께 성장하려 해요. 러시아 기업은 우리를 하인 취급했고 중국 기업은 자기들끼리만 일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에르볼은 창밖의 학교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학교에서 지금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한국사예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독립운동, 한강의 기적. 우리 아이들이 카자흐 역사만큼 한국 역사를 잘 알아요. 러시아나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에르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러시아가 뭘 할 수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기들도 죽어가는데. 중국요? 작년에 우리 대통령이 베이징 가서 시진핑한테 직접 말했어요. 카자흐스탄은 한국과 특별 전략 동반자가 될 거라고. 그는 살짝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통역관이 전한 바에 따르면 시 주석의 관자놀이에 핏줄이 섰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르볼은 서류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인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표였어요. 한국어 필수, 한국사 필수, 한국 경제 이해 필수, 러시아어 선택. 러시아어가 선택 과목으로 밀려났어요. 사실상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죠. 교육부 건물을 나오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선택이 아니라 미래 선택이었어요. 카자흐스탄은 과거의 지배자들을 버리고 새로운 파트너를 고른 겁니다. 그리고 취재를 이어갈수록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한 이름을 꺼냈습니다. 한정희 교수.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알마티 외곽의 카자흐 국립대학교. 한국학과 건물은 캠퍼스에서 가장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삼성이 지어준 건물이라고 하더군요. 유리 외벽에 한글과 카자흐어가 나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63세의 한정희 교수를 연구실에서 만났습니다. 벽면 가득히 수천 장의 사진이 빼곡했어요. 전부 제자들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30년치 기억이 벽 하나에 담겨 있었죠. 레이코 기자님, 어서 오세요. 일본계 미국인이시라고 들었어요. 한국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제 학생 중에도 러시아계, 위구르계, 고려인, 심지어 독일계도 있었으니까요. 한정희 교수는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가 갈라지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열자 충격적인 사진이 나왔습니다. 군용 텐트 아니었어요. 젊은 여성이 칠판에 한글을 쓰고 있었는데 손가락 끝마디가 동상으로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텐트 천이 바람에 펄럭이고 칠판 위에 삐뚤삐뚤 적힌 곳 노덜.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는 게 사진에서도 보였어요. 이게 저예요. 영하 40도였죠. 교실이 없어서 군용 텐트에서 수업했어요. 난로는 있었는데 연료가 떨어지면 그냥 추위를 견뎌야 했죠. 왜 그런 고생을 하셨어요? 한정희 교수는 잠시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의 현대식 건물들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30년 전 텐트 안의 바람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남편이 코이카 의료봉사단으로 파견됐는데 저는 그냥 따라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카자흐 국립대에서 한국어 강사를 급히 구한다고 해서 시작했죠. 다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학생 3명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텐트 안에서 입김을 내뿜으며 웃고 있는 어린 얼굴들. 첫 학생들이에요. 아이게림, 다울렛, 마디나. 3명뿐이었죠. 교재도 없고 사전도 없었어요. 매일 밤 손으로 교재를 만들었어요. 한글 자음 모음부터 시작해서 문법,
회화, 장문까지. 복사기도 없어서 카본지 대고 눌렀었죠. 학생들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엔 의아해했죠. 아이게림이 물었어요. 한정희 교수가 그때의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선생님, 러시아어도 어려운데 왜 한국어를 배워야 하나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교수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저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 카자흐스탄에는 한국 기업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냥 언젠가는 도움이 될 거야. 그렇게만 말했죠. 솔직히 저도 확신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학생이 늘어났나요? IMF 때 오히려 기회가 왔어요. 한국이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카자흐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거든요. 금 모으기 운동, 조기 상환. 카자흐 사람들이 충격받았죠. 우리도 소련 붕괴로 망했는데 저 작은 나라는 어떻게 일어서나. 또 다른 사진을 넘겼습니다. 학생 50명이 작은 강의실에 빼곡히 앉아있는 사진이었어요. 학생이 50명으로 늘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교실이 생겼죠. 작은 강의실이었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더 이상 텐트에서 수업 안 해도 되니까. 한정희 교수는 서랍에서 두꺼운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한국어 카자흐어 대사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전치고는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손때가 묻어 있었거든요. 15년 걸렸어요. 카자흐어를 배우면서 단어 하나하나 대조하며 만들었죠. 8만 개 단어가 들어있어요. 혼자서요? 처음 10년은 혼자였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도왔죠. 지금 이 사전이 카자흐스탄 모든 대학교와 세종학당 표준 교재예요. 그때 누군가 노크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회색 양복을 입은 50대 남성이 서 있었어요. 한정희 교수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오래된 제자를 만나는 스승의 표정이었죠. 선생님, 인터뷰 중이신가요? 잠시만 인사드리려고요. 한정희 교수가 소개했습니다. 레이코 기자님, 이분이 바로 다울렛 씨예요. 제 첫 제자이자 현재 삼성전자 카자흐스탄 법인 대표죠. 다울렛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억양에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전 지금도 알마티 시장에서 물건이나 팔고 있었을 거예요. 텐트에서 처음 한글을 배웠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 왜 한국어를 선택했어요? 다울렛이 웃었습니다. 솔직히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영어 수업은 유료였고, 중국어는 너무 어려워 보였고, 일본어는 강사가 없었어요. 한국어만 무료였죠. 한정희 선생님이 자비로 가르치셨거든요. 한정희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돈 받을 형편이 아니었어요. 학생이 3명뿐인데 다울렛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했어요. 한국어 하는 사람을 찾는데 저희 3명뿐이었죠. 저는 바로 채용됐고 월급이 당시 카자흐 평균의 10배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아, 이게 미래구나. 그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한정희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은 30년 전에 씨앗을 뿌리셨어요. 지금 카자흐스탄 정부와 기업 곳곳에 선생님 제자들이 있어요. 외교부에 47명, 교육부에 23명, 대기업에 200명 이상. 우리가 이 나라의 한국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 3명의 첫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한정희 교수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아이게림은 현재 카자흐스탄 외교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이에요. 다울렛은 여기 삼성전자 법인장이고, 마디나는 카자흐 국영방송 한국어 뉴스 앵커예요. 영하 40도 텐트에서 동상 걸린 손으로 고 노더를 따라 쓰던 아이들이 이 나라의 외교와 경제와 언론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한정희 교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한글을 가르쳤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한글이 이 아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줬어요.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서 벗어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날개를. 연구실을 나오는데 다울렛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레이코 기자님, 꼭 만나봐야 할 사람이 있어요. 빅토르 김, 고려인 4세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고려인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고려인, 스탈린에게 강제 이주당한 한인들의 후손. 그들의 이야기 속에 이 모든 것에 더 깊은 뿌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알마티 시내 최대 한국어 학원 아리랑 에듀를 찾았습니다. 5층 건물 전체가 학원이었고 입구에는 수강 등록을 기다리는 학생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아침 9시도 안 됐는데 말입니다. 원장실에서 빅토르 김을 만났습니다. 31살의 젊은 사업가였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는데
책상 위에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레이코 기자님, 고려인이 누군지 아세요? 스탈린이 강제 이주시킨 한인들이죠. 빅토르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장난기 없는 깊고 단단한 눈이었어요. 17만 명의 한인이 화물 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끌려왔어요. 6,000km를 40일간. 제 증조 할아버지는 그 기차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책상 위 흑백 사진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이었어요. 증조 할머니는 가진 쌀로 미역국을 끓이려 했지만 물이 없었대요. 기차 안에서요. 빅토르가 서랍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1940년대 사진이었어요. 한복을 입고 있는 가족. 하지만 사진 아래 이름은 러시아식이었습니다. 보세요. 한복을 입고 있죠. 그런데 이름은 김이 아니라 킴, 박이 아니라 파크. 스탈린은 우리 이름까지 빼앗았어요. 한국어는 어떻게 됐나요? 금지됐죠. 빅토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국어 쓰다 걸리면 반영명 분자로 몰려서 시베리아 수용소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어를 잃었어요. 저도 몇 년 전까지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했죠. 그럼 어떻게 다시 시작하게 된 거예요? 빅토르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물기가 번지고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봤어요. 카자흐 전역에서 난리였죠. 그런데 저는 드라마보다 언어에 충격받았어요. 우리 할머니가 가끔 혼잣말처럼 흥얼거리던 소리하고 똑같았거든요. 그는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 영상 좀 보세요. 우리 할머니예요. 88세. 한국 드라마를 보시더니 갑자기 우시면서 한국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70년간 숨겨왔던 한국어가 튀어나온 거죠. 핸드폰 화면 속 할머니는 이불을 덮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드라마 속 배우가 한국어를 하자 주름진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70년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소리가 메마른 목구멍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아이고, 우리 말이다. 우리 말. 빅토르가 영상을 껐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침묵을 깬 건 빅토르였습니다. 그날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에 충격받았어요. 우리 집안이 사실 고구려, 유민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8세기에 중앙아시아로 흘러온 고구려 유민들. 그 후손이 연해주로 갔다가 또다시 중앙아시아로 끌려온 거죠. 믿기 힘든 이야기인데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카자흐 역사학자가 증명했어요. 751년 탈라스 전투 기록에 고구려 유민 부대가 나온대요. 당나라 편으로 싸운 용맹한 전사들이라고. 빅토르가 벽에 걸린 족보를 가리켰습니다. A4 용지 여러 장을 이어붙인 것이었어요. 맨 위에 고구려라 적혀 있고 맨 아래에 빅토르 김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1300년의 시간이 한 장의 종이 위에 놓여 있었어요. 1300년의 여정이에요. 고구려에서 중앙아시아, 연해주, 다시 중앙아시아. 그리고 이제야 우리는 다시 한국과 연결됐어요. 그래서 한국어 학원을 여신 거예요? 빅토르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이를 악물듯 말했어요. 이건 복수예요. 복수요? 스탈린이 지우려 했던 우리 정체성을 되찾는 복수. 소련이 70년간 숨기려 했던 우리 언어를 부활시키는 복수. 그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건물 앞에 줄 서 있는 학생들이 보였어요. 저기 보이는 학생들. 오전에만 300명이 한국어 배우러 와요. 러시아계 청년도 있고, 위구르인도 있고, 심지어 독일계도 있어요. 고려인만의 언어가 아니라 카자흐스탄 전체의 언어가 된 거예요. 빅토르가 한 학급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20대 청년들이 한국어로 토론하고 있었어요. 발음이 꽤 정확했습니다. 올해 우리 학원 졸업생 1900명 중 1700명이 한국 기업에 취직했어요. 취업률 90%, 러시아어 전공은 10%, 중국어 전공은 5%. 다시 원장실로 돌아와서 빅토르가 벽에 걸린 두 장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왼쪽이 강제이주 당시 우리 증조 할아버지. 화물 열차 앞에서 찍은 거예요. 오른쪽은 작년에 찍은 우리 가족 사진. 한복을 입고 있죠. 두 사진 사이에 87년의 세월이 흘러 있었습니다. 화물 열차 앞에 절망해서 한복을 입고 웃는 가족으로 빅토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강렬했습니다. 스탈린은 우리 언어를 죽이려 했어요. 하지만 언어는 죽지 않았어요. 70년을 잠들어 있다가 다시 깨어났죠. 할머니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 이게 고려인의 복수예요. 학원을 나오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라
역사의 복원이었어요. 빼앗긴 정체성을 되찾는 1300년의 귀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경제적 토대를 만든 존재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이 전부 떠날 때 끝까지 남아서 신뢰를 쌓은 기업. 다음 날 저는 알마티 외곽의 삼성전자 카자흐스탄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삼성전자 카자흐스탄 공장. 다울렛이 직접 안내해줬습니다. 이 공장은 소련 붕괴 직후에 지어졌어요. 모든 외국 기업이 철수하던 시기에 삼성만 들어왔죠. 공장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축구장 10개 크기. 정문을 지나는데 벽면에 한글과 카자흐어로 함께 성장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직원이 5,200명이에요. 전부 카자흐스탄 사람이죠. 한국인은 관리자 15명뿐이에요. 생산 라인을 둘러보는데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카자흐 직원들이 한국어로 대화하고 벽에는 한글로 안전수칙이 적혀 있었어요. 누군가, 야, 이거 불량이야. 다시 해라고 한국어로 외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여기서는 한국어가 공용어예요. 물론 러시아어로도 일할 수 있지만 한국어 하는 직원이 승진이 빨라요. 다울렛은 한중년 여성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굴미라 씨예요. 공장 초창기부터 근무하셨죠. 굴미라는 서툰 한국어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삼성 올 때 가족들이 말렸어요. 한국 회사 망할지 몰라. 그런데 27년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생산팀 부장이에요. 27년이면 엄청난 세월인데요. 굴미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손등으로 훔치며 웃었어요. 미안해요. 27년 다니면서 이런 얘기 처음 해봐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기억나요? 러시아 기업들 다 문 닫았어요. 직원들 월급도 안 주고 도망갔죠. 중국 기업들도 철수했고요. 삼성은요? 굴미라가 작업복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주머니에는 삼성 로고 아래 카자흐어로 우리는 가족입니다라는 배지가 달려 있었어요. 본사에서 지원금 보내왔어요. 한 명도 해고 안 했어요. 오히려 직원 복지를 늘렸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회사는 우리를 가족으로 보는구나. 다울렛이 이어 말했습니다. 루블 폭락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외국 기업이 철수했는데 삼성만 남았어요. 오히려 투자를 늘렸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본사에 물어봤어요. 대답이 딱 한 줄이었습니다. 위기 때 떠나면 신뢰를 잃는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생각한다. 그 한 줄이요. 그리고 코로나가 왔습니다. 전 세계가 공장 문 닫을 때 우리도 고민했죠. 그런데 본사 결정이 내려왔어요. 다울렛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생산 라인을 바꿔서 마스크, 방호복, 산소 호흡기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카자흐스탄 정부에 무상으로 제공했죠. 무상으로요? 이익 한 푼도 안 남았어요. 오히려 손해였죠. 그런데 본사 이사회 결정문은 딱 한 줄이었대요. 지금은 돈을 벌 때가 아니라 신뢰를 쌓을 때다. 그때 다른 외국 기업들은요? 다울렛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러시아 기업은 마스크 가격을 10배 올렸어요. 중국 기업은 불량품을 팔았고요. 삼성은 무료로 줬죠. 카자흐 국민이 삼성을 영웅으로 봤어요. 그 이후로 삼성 입사 경쟁률이 100대 1이 됐습니다. 다울렛은 저를 직원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북적였어요. 메뉴판을 보고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김치찌개, 비빔밥, 불고기 옆에 베스바르막, 쿠르닥, 라그만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김치찌개와 베스바르막이 같은 메뉴판에 있다는 건 두 문화가 같은 식탁에 앉았다는 뜻이에요. 한 테이블에서 한국인 관리자와 카자흐 직원들이 함께 식사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박 과장님. 카자흐어를 배워서 직원들과 카자흐어로 대화해요. 라마단 기간에는 무슬림 직원을 위한 특별 식단을 준비하고 쿠르반 바이람 때는 이틀 휴가를 줘요. 러시아 기업이나 중국 기업이 이런 거 해본 적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다울렛은 신규 공장 건설 현장을 보여줬습니다. 철골 구조물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내년에 완공돼요. 투자액 3억 달러. 일자리 2,000개가 더 늘어나요. 러시아나 중국 반응은요? 다울렛이 웃었습니다. 작년에 러시아 기업 간부가 와서 했던 말, 잊을 수가 없어요. 너희는 카자흐를 배신했다. 우리가 70년 지배했는데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다울렛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죠. 70년간 지배한 게 자랑인가요? 삼성은 27년간 동반자였어요.
누가 더 나은지는 카자흐스탄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공장을 나오며 다울렛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여기 남은 이유는 단순해요. 카자흐스탄을 시장이 아니라 파트너로 본 거죠. 착취하려 한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려 했고요. 그게 비밀 아닌 비밀이에요. 삼성이 27년간 쌓아 올린 신뢰, 위기 때마다 떠나지 않은 선택, 그것이 카자흐스탄이 한국을 선택한 경제적 토대였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남았습니다. 한국보다 3배 더 많은 돈을 쏟아부은 중국은 왜 실패했을까?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카자흐 경제연구소를 찾아갔습니다. 카자흐 경제연구소. 중국 전문가 바우르잔 박사를 만났습니다. 베이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중국어도 유창하고 중국 내부 사정을 손바닥 보듯 아는 학자였죠. 레이코 기자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중국이 카자흐스탄에 투자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했죠. 그런데 실패한 거예요. 바우르잔은 두꺼운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1대1로로 카자흐스탄에 투자한 금액이 300억 달러예요. 한국은 100억 달러. 액수로는 중국이 3배 많았죠. 그런데요? 바우르잔이 보고서 한 페이지를 탁 넘기며 말했습니다. 중국 돈은 투자가 아니라 빚이었어요. 고금리 대출이었죠. 연 8%. 게다가 프로젝트는 중국 기업만 맡았어요. 우리는 빚만 졌고 기술은 전혀 배우지 못했어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카스피 항만 프로젝트요. 중국이 20억 달러를 빌려줬어요. 그런데 건설은 전부 중국 기업이 했고 노동자도 중국에서 데려왔어요. 카자흐스탄 사람은 한 명도 안 썼어요. 우리 땅에 우리 돈으로 짓는 건데 우리가 할 일이 없었던 거죠. 빚만 떠안았어요. 한국은 달랐나요? 완전히 달랐어요. 현대건설이 카스피 항만 확장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카자흐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했어요. 기술도 전수하고 카자흐 노동자를 80% 고용했죠.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우리 기술자들이 스스로 항만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바우르잔이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잡음 섞인 중국어가 흘러나왔어요. 바우르잔이 실시간으로 통역했습니다. 너희는 게으른 민족이다. 중국인처럼 일해라. 재생이 끝난 뒤 연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중국 기업 감독관이 카자흐 노동자한테 한 말이에요. 녹음돼서 퍼졌죠. 이것만이 아니에요. 중국 기업들은 카자흐 직원을 절대 관리자로 승진시키지 않았어요. 식당도 따로 썼죠. 중국인 식당은 고기 반찬에 에어컨이 나오고 카자흐인 식당은 국수 한 그릇에 선풍기였어요.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데 이게 동반자입니까? 바우르잔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반자가 아니라 식민지죠. 그는 벽에 걸린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신장에서 카자흐스탄을 거쳐 유럽으로 가는 철도 노선이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었어요. 이게 1대1로의 핵심이에요. 카자흐스탄은 그냥 통로였던 거죠. 중국 물건이 유럽으로 가는 길목. 우리 발전은 관심 없었어요. 한국은요?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산업화를 도왔어요. 포스코가 철강 공장 짓고 LG화학이 배터리 공장 짓고 현대자동차가 조립 공장 지었어요. 전부 카자흐스탄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만들고 우리 기술로 운영하고 이익도 우리한테 돌아와요. 바우르잔이 충격적인 자료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카자흐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났어요. 시진핑이 1대1로 추가로 500억 달러를 제안했죠. 거절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정상회담 석상에서 통역관이 카자흐 대통령의 답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빚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의 전철을 밟지 않겠습니다. 시 주석의 펜을 쥔 손이 잠시 멈췄다고 해요. 그 다음은요? 바우르잔이 웃었습니다. 그 다음이 재밌어요. 대통령이 다음 주에 서울 가서 한국 대통령 만났거든요. 그리고 한카 특별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었죠. 중국이 가만히 있었나요? 난리 났죠. 중국 관영 매체가 카자흐스탄을 배신자라고 공격했어요. 은혜를 모르는 나라라고. 그런데 카자흐 국민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15% 올랐어요. 중국 거부가 역사적 선택이라고 봤죠. 지금 중국 입장은요? 이미 늦었어요. 카자흐스탄 최대 투자국이 한국이 됐거든요. 중국은 4위로 밀려났어요. 바우르잔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중국은 돈으로 친구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300억 달러를 쏟아부으면 카자흐스탄이 고개를 숙일 줄 알았죠. 한국은 100억 달러로 파트너를 만들었어요. 기술을 주고
사람을 키우고 함께 성장했죠. 500억 달러가 100억 달러를 이기지 못한 이유예요. 저는 보고서를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이게 맞는 숫자예요? 중국 투자 대비 카자흐 고용 비율이 3%라고요? 네. 3번 검증했습니다. 중국이 300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카자흐 사람한테 돌아간 일자리가 고작 3%. 한국은 100억 달러에 고용 비율 82%.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죠. 연구소를 나오며 깨달았습니다. 돈이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쓰느냐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나라가 남아 있었습니다. 70년간 이 땅을 지배했던 러시아. 그들은 이 모든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저는 조금 위험한 취재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알마티의 러시아 문화원으로 향했어요. 러시아 문화원. 건물 자체가 과거의 유물 같았습니다. 소련 시절에 지어진 듯한 콘크리트 외벽, 녹슨 철문.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러시아어 간판이 간신히 걸려 있었어요. 바로 옆 건물에 번쩍이는 한국어 학원 네온사인과 대비가 잔인할 정도였습니다. 원장 드미트리 쿠즈네초프를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의 러시아인. 원장실에 들어서자 벽에 푸시킨 초상화와 볼쇼이, 극장 포스터가 빼곡했어요. 과거의 영광으로 도배된 방이었습니다. 미국 기자가 여기는 웬일이오? 한국 찬양이나 하러 왔소? 첫 마디부터 적대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아닙니다. 러시아의 입장을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드미트리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가 카자흐를 70년간 문명화시켰소.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공장을 지었소. 그런데 이제 와서 배신을 하다니. 배신이라고요? 그렇소. 우리가 없었으면 카자흐는 아직도 텐트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을 거요. 그런데 이제 한글 간판을 세우고 러시아어를 버린다. 이게 배신이 아니고 뭐요?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던데요. 드미트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젊은 것들이 뭘 알아? 역사를 모르는 거요. 나치가 쳐들어왔을 때 누가 막았소? 소련군이 2천만 명 희생하며 막았소. 하지만 스탈린의 대기근이나 강제 이주는요? 그건 불가피한 조치였소. 드미트리가 소리쳤습니다. 찻잔이 탁자 위에서 덜컹 흔들렸어요. 전쟁 준비 시기였소. 국가 안보를 위해 어쩔 수 없었소. 150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요. 그의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대화가 감정적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제를 돌렸어요. 러시아 문화원 방문객이 많이 줄었다고 들었는데요. 드미트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상실감이 얼굴에 번졌어요. 3년 전만 해도 하루에 200명씩 왔소. 러시아어 수업이 인기였지. 지금은 하루에 10명도 안 와요. 그때 젊은 러시아계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원장님, 오늘 러시아어 수업 수강생이 3명밖에 안 왔어요. 드미트리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3명? 이럴 수가. 광고는 했소? 네, 했는데 학생들이 한국어 학원으로 다 가버렸어요. 직원이 나가자 드미트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까의 분노는 사라져 있었어요. 그 자리에 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러시아어는 유엔 공식 언어요. 세계 4억 명이 쓰는 언어란 말이오. 한국어는 고작 7천만 명인데 실용성 때문 아닐까요? 한국 기업이 많으니까. 한국 기업이 뭐가 그리 대단하오? 삼성, LG, 우리 가스프롬이나 로스네프트와 비교가 돼오. 그런데 카자흐 젊은이들은 가스프롬보다 삼성을 선호하던데요. 드미트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기를 몇 번 반복하더니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어요. 바깥에는 한국어 학원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줄지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드미트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고 싶소. 진짜 이유를? 네. 우리가 실수했소. 카자흐를 동등하게 대하지 않았소. 항상 작은 동생, 후진국 취급했지. 한국은 달랐소. 존중했소.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솔직함이 묻어났습니다. 분노의 갑옷을 벗은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내 조카가 삼성에서 일하오. 지난주에 왔더니 이러는 거요. 삼촌, 삼성 한국인 상사가 제 생일에 카자흐 전통 과자를 직접 만들어줬어요. 러시아 회사에서는 생일도 몰랐는데 조카가 그 과자를 사진 찍어 SNS에 올렸더니 카자흐 청년들이 수천 개 공유했대요.
드미트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석양이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어요. 우리는 70년간 지배했지만 사랑받지 못했소. 한국은 30년간 동반자가 되어 사랑받았소. 이게 차이요. 후회하시나요? 후회해서 뭐 하겠소. 이미 늦었소. 러시아 문화원을 나오며 역사의 아이러니가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습니다. 70년의 지배가 30년의 동반자에게 패배한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카자흐스탄 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리포트가 CNN을 통해 방송되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백악관이었습니다. 레이코 기자, 국무부에서 브리핑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카자흐스탄 취재를 마치고 일주일 후 저는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 담당국장 네이선 콜버트가 제 리포트 출력본을 책상에 펼쳐놓고 있었어요. 빨간 밑줄이 빽빽했습니다. 레이코, 당신 리포트가 백악관을 발칵 뒤집어 놨어요. 대통령까지 직접 봤답니다. 그 정도입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중앙아시아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결과는 제로예요. 한국은 그 10분의 1도 안 쓰고 완승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거죠? 네이선이 두꺼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카자흐스탄의 민주주의 교육, 인권 지원, 경제 원조로 지난 10년간 투자한 금액이 45억 달러예요. 한국은 100억 달러. 그런데 차이는 액수가 아니라 방식이에요. 어떤 차이요? 우리는 돈만 줬어요. 한국은 사람을 키웠어요. 네이선이 사례를 들었습니다. USAID가 카자흐 대학에 500만 달러를 지원했어요. 도서관 짓고 컴퓨터 사라고. 한국은 삼성이 200만 달러로 실습 공장을 짓고 엔지니어를 파견해서 3년간 학생들을 직접 가르쳤어요. 결과는요? 우리 도서관은 텅 비어 있고 삼성 실습 공장 졸업생들은 전부 취직했어요. 네이선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국무부가 조사한 카자흐 청년 호감도 조사예요. 미국 24%, 한국 72%. 우리가 20년간 투자한 게 한국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왜 그렇게 됐다고 보세요? 네이선이 말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다음에 나올 말이 자신의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는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오만했어요. 세계 최강국이니까 우리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죠. 민주주의를 설교했어요. 한국은 달랐어요. 배우려 했어요. 카자흐어를 배우고 문화를 존중하고 동등하게 대했어요. 그때 국무부 차관 캐서린 플린트가 들어왔습니다. 레이코 기자님, 당신 리포트 정말 충격적이더군요. 특히 한정희 교수 이야기. 캐서린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평화봉사단이 있어요. 60년 전통이죠. 그런데 왜 한정희 교수 같은 영향력을 못 미쳤을까요? 제 생각에는 차원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평화봉사단은 2년 봉사하고 떠나요. 한정희 교수는 30년을 헌신했죠. 봉사단은 매뉴얼대로 가르쳐요. 한정희 교수는 학생들 손을 잡고 함께 울었어요. 캐서린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 모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해요. 소프트 파워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정성으로 얻는 거예요. 정책 변화가 있을까요? 있어야죠. 대통령이 지시했어요. 한국의 중앙아시아 전략을 철저히 분석하라고. 우리도 배워야 한다고. 네이선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질투가 나요. 한국이 부러워요. 군사력 12위도 아니고 영토도 작고 인구도 적어요. 그런데 소프트 파워로는 우리를 이겼어요. 인정하시는 거군요. 인정해야죠. 사실을 부정하면 발전이 없어요.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이 이긴 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국무부를 나오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21세기는 탱크와 미사일의 시대가 아니라 신뢰와 존중의 시대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 그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쓰고 있다는 것을. 백악관 브리핑이 끝난 뒤 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터키 외교부였어요. 레이코 기자님, 앙카라에 와주실 수 있습니까? 외교장관이 만나고 싶어 합니다. 카자흐스탄과 같은 튀르크 민족, 같은 언어, 계통의 형제 나라. 그 터키마저 한국에 밀렸다는 건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씁쓸한 대목일지도 몰랐습니다. 터키 외교부 청사, 외교장관 셀림 에르도안이 지도를 펼쳐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레이코 기자님,
당신 리포트를 3번 봤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셀림이 지도 위 카자흐스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보세요. 카자흐스탄은 우리 형제예요. 같은 튀르크 민족이죠. 언어도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아니라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장관님 생각은요? 셀림이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외교장관이 자국의 실패를 인정하려는 순간이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생각했는데 신뢰가 피보다 진했어요. 그는 통계를 꺼냈습니다. 지난 10년간 터키의 카자흐스탄 투자액이 15억 달러예요. 한국은 100억 달러. 7배 차이가 나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게을렀어요. 카자흐스탄은 어차피 우리 편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했죠. 한국은 달랐나요? 한국은 매일 노력했어요. 셀림이 사례를 들었습니다. 카자흐 대통령이 터키 방문하면 우리는 형식적인 환영만 해요. 한국 방문하면 삼성 회장이 직접 공항 나가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영접하고 재벌 총수들이 줄 서서 투자 약속해요. 차이가 크네요. 엄청나죠. 카자흐 입장에서 보면 터키는 형이라는 이유로 노력 안 하는 동생이고 한국은 매일 구애하는 연인이에요. 누굴 선택하겠어요? 셀림이 문화 교류 자료를 펼쳤습니다. 더 충격적인 게 문화예요. 카자흐 젊은이들이 터키어보다 한국어를 더 많이 배워요. 같은 언어 계통인데도요. 터키어 배우면 터키 드라마 볼 수 있어요. 한국어 배우면 삼성에 취직해요. 실용성이 달라요. 그는 장학금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작년에 터키 대학들이 카자흐 학생 1000명 장학금 주겠다고 발표했어요. 지원자가 200명이었어요. 한국 대학은 200명 뽑는데 3000명이 지원했어요. 원인이 뭘까요? 한국은 미래를 주고 우리는 과거만 얘기해요. 한국 가면 최신 기술 배우고 글로벌 기업 경험해요. 터키 오면 우리는 형제다라는 얘기만 들어요. 그때 외교부 차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장관님, 카자흐 외교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한국과 카스피의 횡단 물류 루트 만들 거라고요. 중국 없이도 된다고 합니다. 셀림이 지도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실크로드예요. 한국, 카자흐스탄, 터키, 유럽, 중국과 러시아를 완전히 우회하는 루트. 한국 기업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현대글로비스가 물류, 삼성물산이 인프라, 포스코가 철도. 셀림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줬습니다. 작년 12월 한국 청년봉사단 100명이 카자흐스탄에 왔어요. 나쿠 지역 학교에서 한국어와 컴퓨터를 가르쳤죠. 컴퓨터실이 없는 학교에 노트북 30대를 들고 왔어요. 아이들이 처음으로 코딩을 배운 날 선생님이 울었대요. 러시아는 70년 지배하면서 한 번도 안 했던 일을 한국 청년들이 한 거예요. 셀림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 취재 전체를 관통하는 한마디였습니다. 돈과 물건만 오가는 건 장사예요. 사람과 마음이 오가는 게 진짜 동맹이에요. 한국이 하고 있는 건 장사가 아니라 동맹이에요. 중국의 1대1로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앙카라를 떠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미국, 터키. 4개국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실패했고 각자의 언어로 한국의 성공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목소리를 아직 듣지 못했어요. 카자흐스탄 청년들 자신의 목소리를. 저는 다시 알마티로 돌아갔습니다. 알마티 국립대학교 대강당. 500명의 대학생이 모인 청년 포럼이었습니다. 22살 자밀라가 무대에 올라 선언문을 낭독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러시아의 그림자도 중국의 위성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제3의 길을 갑니다. 열박수가 터졌습니다. 24살 의대생 누르탄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제 할아버지는 스탈린에게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이었어요. 아버지는 소련 붕괴 후 러시아 기업에서 일하다 버림받았죠. 저는 다릅니다. 한국 병원에서 연수받고 최신 의술을 배워 우리나라를 바꿀 겁니다. 23살 공대생 마라트가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유학 갔던 선배들 뭐 하는지 아세요? 대부분 택시 운전사예요. 러시아 대학 졸업장은 휴지 조각이에요. 한국 카이스트 나온 선배들은 전부 글로벌 기업에서 일해요. 그때 러시아계 학생 블라디미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없이 카자흐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 가스도 석유도 러시아 파이프라인인데 우리가 밸브 잠그면 너희는 얼어 죽어. 포럼장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500명이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25살 에너지공학과 다니아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카타르 LNG 공급 루트를 열었어요. 현대건설이 신재생 에너지 단지 짓고 있고요. 몇 년 안에 완전 독립해요. 그때 러시아는 가스 팔 곳이 없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유럽도 안 사는데 중국계 학생 류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중국 시장 없이 카자흐가 돌아간다고? 작년에 중국이 카자흐 원유 40% 샀어. 20살 경영학과 아이누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제 오빠가 중국 화웨이에서 일했어요. 월급 차별, 승진 차별. 심지어 화장실도 따로 썼대요. 중국인들이 카자흐 직원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뭐라고? 라고 소리쳤어요. 하등 민족이래요. 분노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아이누르가 이어 말했어요. 그런데 제 언니는 한국 LG에서 일해요. 한국인이랑 똑같은 대우받고 작년에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회식 때 한국인 상사가 먼저 카자흐 노래 불러줬대요. 25살 라우샨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말을 이으려는데 목이 메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 삼촌이 신장 위구르에 살았어요. 작년에 중국 공안에 끌려갔어요. 카자흐 민족이라서 강제 수용소에 있대요. 이게 중국이에요. 학생 50명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지휘자도 반주도 없었어요. 아카펠라로 부르는 동해물과 백두산이가 대강당을 채웠습니다. 3절까지 불렀어요. 정확한 발음이었습니다. 고려인 4세 안드레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식민지가 뭔지 알아? 우리 증조 부모님이 화물칸에 실려 강제 이주당한 게 식민지야. 스탈린이 우리 이름과 언어를 빼앗은 게 식민지야. 한국은 우리에게 언어를 돌려주고 기회를 줬어. 이게 어떻게 식민지야? 500명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식민지는 너희가 했지. 한국은 친구다. 포럼 마지막에 투표가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미래 파트너로 어느 나라를 선택하겠습니까? 자밀라가 결과를 읽었습니다. 한국 438표. 박수가 터졌어요. 서구 42표. 조용했습니다. 러시아 12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중국 8표. 폭소가 터졌습니다. 자밀라가 마지막 선언을 했어요. 우리 세대가 결정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미래는 동쪽에 있습니다. 그 동쪽은 베이징도 모스크바도 아닌 서울입니다. 포럼이 끝나고 출구로 향하는데 한 러시아계 청년이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기자님. 돌아보니 아까 논쟁 중에 조용히 앉아있던 학생이었어요. 저도 사실 한국 좋아해요. 부모님한테는 비밀이지만 저도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그는 쑥스럽게 웃고는 사라졌습니다. 청년 포럼을 마친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정희 교수의 은퇴식이 열린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토카예프 대통령이 직접 온다는 소식이었죠. 알마티 콘서트홀이 가득 찼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어요. 장관 7명, 국회의원 23명, 대기업 대표 34명. 놀랍게도 전원이 한정희 교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어요. 오늘 우리는 한 명의 영웅을 배웅합니다. 30년 전 영하 40도 텐트에서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한 한정희 교수님.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의 한정희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교수님이 가르친 학생이 12,000명입니다. 지금 카자흐스탄 곳곳에서 한국과 카자흐를 잇고 있습니다. 외교부 차관 아이게림이 증언했어요. 텐트에서 고 노더를 따라 쓰던 그 소녀였습니다. 텐트에서 떨며 한글을 배웠어요. 왜 배우는지도 몰랐죠. 3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카자흐스탄 외교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정희 선생님이 준 것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세계로 나가는 열쇠였어요. 삼성전자 카자흐스탄 대표 다울렛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전 지금도 알마티 시장에서 채소나 팔고 있었을 거예요. 국영방송 앵커 마디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매일 밤 한국어 뉴스를 진행하면서 생각해요. 카메라 빨간불이 켜지면 텐트 안칠판에 고 노덜이 떠올라요. 그 추운 텐트에서 선생님이 포기했다면 오늘의 카자흐스탄은 없었을 거라고. 한정희 교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000석 가까운 객석이 숨을 죽였어요. 저는 그저 한글을 가르치려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기적을 만들었어요. 교수가 낡은 사진을 들어올렸습니다. 객석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30년 전 텐트 교실에서 찍은 사진. 아이게림, 다울렛, 마디나. 사진 속 세 아이가
지금 이 자리 맨 앞줄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한 사람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뀌더라고요. 사랑과 헌신이 있다면 불가능은 없어요. 한정희 교수가 카자흐어로 외쳤습니다. 카자흐스탄 알가, 전진하라. 1000명이 함성으로 답했습니다. 코레아 알가, 토카예프 대통령이 깜짝 발표를 했어요. 오늘부로 알마티 국제공항 J터미널을 한정희 터미널로 명명합니다. 공항 터미널에 이름이 붙는다는 건 이 나라에 오는 모든 사람이 가장 먼저 만나는 이름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한정희 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매년 100명의 카자흐 학생을 한국에 보내겠습니다. 은퇴식이 끝나고 한정희 교수와 단독으로 마주 앉았어요. 교수님, 30년을 돌아보시면요. 씨앗이 숲이 됐어요. 한글 몇 자 가르친 게 한 나라를 바꿨다니 저도 믿기지 않아요. 후회는 없으세요? 단 하나도요. 교수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카자흐스탄이 저를 받아줬고 이 아이들이 저를 믿어줬어요. 한 달간의 취재를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또 한국인으로 오해받았습니다. 이번엔 고려인 할머니였어요. 한국 사람, 고맙수다. 우리 말 다시 찾아줘서. 저는 한 달 동안 계속 들어서 몇 마디는 할 수 있게 된 한국어로 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인이 아니지만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인 건 알겠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인 아니어도 괜찮아요. 마음이 통하면 다 형제지요. 출국장 전광판에는 카자흐어, 한국어, 영어 순으로 안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어는 없었어요. 이것이 21세기 소프트 파워입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돈으로 매수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도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마음을 얻는 힘. 지배가 아닌 존중으로, 착취가 아닌 상생으로, 강요가 아닌 매력으로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가장 기억에 남는 메시지는 한정희 교수가 보낸 한 줄이었습니다. 사랑은 국경도 언어도 시간도 초월합니다. 지금까지 카자흐스탄이 한국을 선택한 놀라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숫자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카자흐스탄 제2외국어 선택, 한국어 47%, 러시아어 8%, 한국학과 경쟁률 85대 1, 러시아학과 지원자 3명, 청년포럼 투표, 한국 438표, 중국 8표, 드미트리 쿠즈네초프, 70년간 카자흐스탄을 지배했던 러시아의 문화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70년간 지배했지만 사랑받지 못했소. 한국은 30년간 동반자가 되어 사랑받았소. 미국 국무부 담당국장은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질투가 나요. 30년 전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중앙아시아의 한 대학교. 영하 40도 군용 텐트에서 동상 걸린 손으로 칠판에 한글을 쓰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학생은 고작 3명이었어요. 교재도 없고 사전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카본지에 교재를 눌러쓰고 15년간 혼자서 8만 단어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3명의 학생이 12,000명이 되었고 외교부 차관이 되고 삼성 대표가 되고 뉴스 앵커가 되어 한 나라를 바꿨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반도체도 K-팝도 경제력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키우고 신뢰를 쌓고 위기 때 떠나지 않는 것. 그 묵묵한 진정성이 총과 돈과 위협을 이긴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한국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동포들과 한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이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영하 40도 텐트에서 시작된 기적이 한 사람의 공유로 또 한 번 퍼져나갑니다. 작은 나라도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했습니다.